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에는 어머니 자리 없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가슴에 칼을 꽂고 천천히 비트는 것 같았어요. 29살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제가 평생 두려워했던 한 문장이었습니다. 당신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거실의 대형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째깍, 째깍, 째깍. 제 심장 박동보다 더 규칙적이고 더 차갑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아들이 사는 84평 아파트에서 짐 취급을 받으며 쫓겨났습니다. 배 동안 등 떠밀어 키운 아들의 집에서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이후 그 집안은 저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뭘 한 건 아니에요. 복수를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었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이건 한 여자가 짐에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이정은 57세입니다. 매일 새벽 4시에 그냥 눈이 떠집니다. 알람이 필요 없어요. 수십 년간 반복된 리듬이 제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면 천장의 곰팡이 자국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15평 빌라 천장,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그 자국. 고칠 돈이 없어서 그냥 두고 삽니다. 세수하고 밥에 김치, 김 구워서 양념장에 찍어 먹고 5시 10분 첫 차를 탑니다. 요양원까지는 버스 2번, 40분이 걸립니다. 새벽 버스 안에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항상 같은 시간에 타고 있어요. 청소 아주머니, 경비원 아저씨, 배달 기사님. 우리는 서로 눈인사만 합니다. 우리의 피곤한 얼굴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니까요.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생각보다 훨씬 힘듭니다. 몸무게 50kg가 넘는 어르신을 혼자 일으켜 세우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때로는 폭력도 참아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치매 어르신이 제 팔을 꼬집어서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손톱으로 핥히셔서 피가 났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제가 조심할게요. 동료가 물었어요. 정은 씨, 안 아파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은데도 저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허리는 항상 아픕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소리가 절로 나와요. 하지만 소리를 삼킵니다. 누가 듣겠어요? 손목도 저려옵니다. 밤에는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아요. 물건을 쥐려고 하면 통증이 싸하고 올라옵니다. 무릎은 계단만 오르면 소리를 냅니다. 뚝뚝뚝. 마치 낡은 문짝 여는 소리 같아요. 그래도 저는 참습니다. 왜냐고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27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죠.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여름엔 땀범벅이 되고 겨울엔 손이 얼어터져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했고 친구 빚 보증을 섰다가 날렸고 다시 일어서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쓰러졌습니다. 새벽 4시 옆에서 자던 남편이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은아.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119를 불렀지만 병원 가는 길에 그 사람은 제 손을 놓았습니다. 10년 전 빚 8천만 원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습니다. 슬퍼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고등학생이던 아들을 키워야 했고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조문객들이 말했어요. 에구, 정은 씨, 많이 울어. 참지 말고. 참지 말라고요? 참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무너지면 누가 민수를 키워요? 그날부터 저는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 잠은 하루에 4시간, 밥은 김치와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민수 학원비를 내려고 저는 밥을 굶었어요. 민수 교복을 사주려고 제 옷은 10년을 입었습니다. 민수가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간다고 하면 저는 10,000원을 쥐어줬어요. 제 점심값을 아껴서요.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민수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내 인생도 좀 살아도 되나? 그 생각이 제가 한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엄마, 좋은 사람 만났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잘 됐다. 내 아들이 드디어 행복해지는구나. 며느리 될 사람은 최서연이라는 이름의 32살 여자였습니다. 사진으로 본 얼굴은 예뻤어요. 잘 됐다, 민수야. 엄마보다 나은 사람 만나서.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저 같은 엄마 밑에서 자란 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란 여자를 만났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결혼식은 강남의 유명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하객이 300명이 넘었어요. 샹들리에가 달린 천장, 붉은 카펫이 깔린 바닥, 하얀 장미로 장식된 단상.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화려함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정장을 샀습니다.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19만 원 주고 산 검정 투피스. 점원이 말했어요. 어머님, 이거 진짜 잘 어울리세요. 거울을 보니 낯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정해 보일 수도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옷이 제게 과분한 것 같아서요. 사돈 어른을 뵙는 자리에서 저는 긴장했습니다. 최 회장, 중견 건설회사 대표라고 들었어요. 키가 크고 회색 양복이 잘 어울렸습니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를 보는 시선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물건을 감정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드님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그 말이 칭찬인지 평가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아니에요. 민수가 혼자 잘 컸어요. 어머니 고생이 컸을 텐데요. 혼자 아드님 키우시느라. 그 말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동정받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 일 한 거죠. 사돈 어른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신혼집은 며느리 아버지가 마련해 줬습니다. 서울 서초구 84평 아파트. 시세로 20억이 넘는다고 했어요. 민수가 전화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엄마, 우리 집 진짜 넓어. 방이 4개나 돼. 그래, 잘 됐네. 너희끼리 행복하게 살아라. 응. 엄마도 놀러와. 놀러오라는 말에는 환영이 없었습니다. 의무감만 있었죠. 석 달이 지나서야
민수가 다시 전화했어요. 엄마, 한번 놀러와. 그래, 언제가 좋아? 이번 주 일요일? 서연이가 괜찮대. 며느리가 괜찮다고 한다는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제가 가는 게 허락받아야 하는 일이 된 거죠. 그래도 저는 갔습니다. 떡 한 상자, 과일 2박스를 들고 그 집 앞에 섰을 때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냥 오시지 왜 이런 걸 사오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불편해 보였어요. 아니야, 그냥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서.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하얀 소파는 한 번도 앉은 적 없는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말없이 돌아다니는 로봇 청소기, 벽에 걸린 대형 TV, 천장에 간접 조명. 제가 살던 15평 빌라와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소파에 앉으려는데 며느리가 슬리퍼를 내밀었습니다. 실내화로 갈아 신으세요. 바닥이 예민해서요. 슬리퍼로 갈아 신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소파가 너무 폭신해서 몸이 푹 꺼졌어요. 어색했습니다. 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기분이었어요. 며느리가 물을 따라줬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유리컵에 담긴 물. 얼음이 2개 떠 있었어요. 저는 컵을 들었다가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혹시 자국이 남을까 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니는 얼마나 계실 생각이세요? 그 질문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냥 저녁 먹고 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았어요. 아, 나 오늘 저녁 먹고 바로 갈게. 며느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네. 그럼 편하게 계세요. 편하게 계시라는 말은 제발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어요. 아들은 말이 없었고 며느리는 휴대폰만 봤습니다. 저는 젓가락질을 최대한 소리 나지 않게 했어요. 반찬을 집을 때도 조심조심, 물을 마실 때도 소리 안 나게. 어머니, 반찬 더 드세요. 며느리가 말했지만 저는 손살에 쳤어요. 아니야, 충분해. 실은 배가 고팠지만 더 먹을 수 없었습니다. 눈치가 보였거든요. 집을 나설 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그 말에는 다음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왜 내 아들 집에서도 손님이 된 걸까? 2달 후 요양원에서 넘어져 손목을 다쳤습니다. 어르신을 목욕시키다가 미끄러진 거예요. 손목이 꺾이면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어르신이 놀라셨거든요. 원장님이 달려왔습니다. 정은 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좀 삐끗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병원 가봐야 해요. 병원에 갔더니 골절이었습니다. 1달은 깁스하고 계셔야 해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지만 저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1달 동안 일을 못하면 월급은 어떻게 하지? 깁스를 하고 나오는데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1달 정도면 나을 거래. 엄마 혼자 어떻게 해? 설거지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잖아.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엄마.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럼
우리 집에서 좀 쉬는 게 어때? 혼자 있으면 불편하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내가 힘들 때 찾아주는구나. 괜찮아, 민수야. 엄마 혼자 잘할 수 있어. 엄마, 우기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서 좀 쉬어. 서연이도 괜찮대. 며느리가 괜찮다고 했다는 말에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그럼 며칠만 신세 질게. 응, 엄마. 내일 모시러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인지 불안의 한숨인지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다음 날 민수가 차를 끌고 왔습니다. 엄마, 짐 이거 다야? 응. 옷 몇 벌이랑 세면도구만. 더 챙겨. 한 달은 있어야 할 텐데. 아니야. 나 금방 나올 거야. 차를 타고 가는 길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서연이가 엄마 방 다 정리해 놨대. 침대도 새로 시트 깔고. 그래. 고맙다. 서연이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이번엔 미소를 지었어요. 지난번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신세 지게 됐네. 아니에요,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안방 옆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 새 침대 시트, 접힌 수건, 탁자 위에 물병. 와, 고맙다, 서연아. 천천히 쉬세요, 어머니. 처음 사흘은 좋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마다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받아들 때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서연아, 맛있다, 고마워. 많이 드세요, 어머니. 기운 차리셔야죠. 빨래도 대신해줬어요. 손목을 다쳐서 빨래를 할 수 없었는데 며느리가 알아서 해줬습니다. 서연아, 내가 빨래라도 해야 하는데. 어머니, 손 다치셨잖아요. 그냥 쉬세요.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내가 빨리 나와서 나갈게. 천천히 쉬세요, 어머니.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짧아졌어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더 이상 많이 드세요도 없고 맛있게 드세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명령조로 바뀌었어요. 아침 인사도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라고 물었는데 이제는 그냥 지나갑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식사도 혼자 먼저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며느리는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어요. 제가 방에서 나가면 이미 설거지가 끝나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도 같이 먹을 걸 그랬네. 어머니 드실 거 냉장고에 있어요. 데워 드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치를 봤습니다. 최대한 방에만 있었고 화장실도 며느리가 없을 때만 갔어요. 거실에 나가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불편해할까 봐요.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 다치셨잖아요. 그냥 쉬세요. 쉬라는 말이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들었습니다. 아빠, 언제까지 계실 건지 모르겠어. 응, 한 달이래. 미칠 것 같아. 내 집인데
내가 눈치 봐야 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있는 줄 모르고 계속 말했어요. 아니, 착한 척은 하고 있어.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진짜 답답해 죽겠어.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어. 2주가 지난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수, 며느리, 그리고 사돈 어른까지. 사돈 어른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저는 더 조심했어요. 옷도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빗어 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 어르신. 편찮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손목을 좀 다쳤는데 괜찮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고급 음식이 상에 가득했어요. 갈비찜, 전복구이, 새우찜. 제가 평생 먹어본 것보다 비싼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맛이 없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며느리가 일어나서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흰색 봉투. 식탁 위에 조용히 놓았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니? 며느리가 봉투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열어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현금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3천만 원이에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걸 나한테?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눈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어머니, 요양원 계속 다니시려면 전세라도 구하셔야죠. 빌라는 불안하시잖아요. 이 돈으로 괜찮은데 구하세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사돈 어른이 말했습니다. 사돈, 서로 불편한 인연은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분을 봤습니다. 불편한 인연이요? 예. 우리도 편하고 어머님도 편하시게요. 3천이면 충분하시죠? 전세 구하시고 당분간 생활비로 쓰시기에. 사돈 어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거래라는 걸. 민수야.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민수야, 너도 이 생각이야?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등 떠밀어 키운 아들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엄마한테 대답해봐.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미안해. 저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이거 필요 없어.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자존심 상하시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머니 월급으로 어떻게 사세요? 요양보호사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요? 이 돈 받으시고 편하게 사세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사돈 어른이 덧붙였습니다. 사돈,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 내일 나갈게.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돈은 가져가세요. 어차피 어머니 거예요. 필요 없다고 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우리가 좋은 뜻으로 드리는 건데. 좋은 뜻?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한테 나가라고 돈 쥐어주는 게 좋은 뜻이야?
어머니는 지금 상황 파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언제까지 사실 거세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 알았어. 나 내일 나갈게. 너희 집에서 하루도 더 있고 싶지 않아. 식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손목이 아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당장 이 집을 나가고 싶었어요. 민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서연이네 집안이. 그만해. 엄마, 내가 나한테 할 말은 그게 다니? 미안하다는 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방 하나 챙겨 그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며느리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이건 가져가세요. 필요 없어. 어머니, 내 자존심이 3천만 원보다 비싸. 문을 닫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관 뚜껑 닫히는 소리처럼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 후 사흘 동안 저는 고시원에서 잤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5만 원, 3평도 안 되는 방, 창문도 제대로 없고 환기구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제 집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쫓아내지 않는 곳. 손목 깁스는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저는 요양원에 복귀했습니다. 원장님이 말렸어요. 정은 씨,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일 안 하면 월급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요. 고시원 월세를 내야 하니까요.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 손으로 어르신을 돌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어르신을 일으켜 세울 때마다 허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밥을 먹어도 체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고시원 방은 너무 좁아서 다리를 제대로 뻗을 수도 없었고 옆방 소음이 시끄러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어르신을 목욕시키다가 갑자기 눈앞이 하얘졌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정은 씨, 정은 씨.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너무 밝았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처 아세요? 간호사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보호자가 누구죠? 아들. 저를 돈으로 내쫓은 그 아들이요? 없어요. 예. 보호자가 없으세요? 네. 없어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게 더 싫었어요. 동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과로, 탈수, 영양실조입니다. 몸을 너무 혹사하셨어요. 네. 이러다간 큰일 납니다. 제대로 쉬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병실 천장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결국 저는 혼자였습니다. 남편을 위해 살았지만 남편은 저를 먼저 떠났어요. 아들을 위해 살았지만 아들은 저를 내쫓았습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정은 씨 맞으시죠? 저는 서울대병원 외과입니다. 박민수 씨 수술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교통사고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호자 서명이 필요한데 배우자분이 연락이 안 돼서요. 어머님이 법적 보호자시니 바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갈게요. 저는 링거를 뽑았습니다. 간호사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환자분, 어디 가세요? 아들이 사고 났어요. 환자분, 링거 맞으셔야 해요. 나중에 맞을게요. 지금 가야 해요. 병원복 차림 그대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물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병원복 입으셨는데. 서울대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제발요. 차 안에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아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든 아들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민수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간 입원 치료가 필요했고 수술비만 800만 원이 나왔어요.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분, 여기 서명하시고 수술비 입금해 주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800만 원. 제 통장에 남은 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넣고 부족한 300만 원은 요양원 원장님께 미리 빌렸습니다. 원장님, 다음 달 월급에서 빼주세요. 정은 씨, 괜찮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며느리는 병실에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보냈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10번째쯤에서야 며느리가 받았어요. 왜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민수가 사고 났어. 지금 병원인데. 알아요. 알아?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근데 저 바빠요. 어머니가 보호자시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서연아, 그래도 내 남편인데. 어머니, 저 진짜 바빠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이게 부부인가요? 민수가 깨어났을 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민수야. 다 괜찮아. 엄마, 미안해. 또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그 말 그만해. 엄마, 서연이는? 안 왔어.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내가 있어줄 수 있을까? 그 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며느리 아버지, 최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뉴스에서 봤습니다. 중견 건설회사 최모 회장,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소환. TV 화면에 사돈 어른이 나왔어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정은 씨시죠? 참고인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요? 왜요? 최 회장 비리건과 관련해서요. 이정은 씨가 돌보시던 어르신이 중요한 증인이거든요. 알고 보니 제가 요양원에서 돌보던 어르신 중 한 분이 최 회장의 비리를 목격한 증인이었던 거예요. 박 어르신, 85살
치매 초기 단계. 하지만 과거 기억만큼은 또렷하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과거 최 회장의 건설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셨대요. 그때 비자금 조성 과정을 직접 목격하신 거죠. 어느 날 박 어르신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정은 씨, 내가 옛날에 건설회사에서 일했는데 말이야. 네, 어르신. 최 회장이라고 있어. 그 사람 나쁜 짓 많이 했어. 무슨 나쁜 짓이요? 뒷돈 받고 장부 조작하고. 내가 다 봤어. 그때 내가 격리였거든. 저는 그냥 들었을 뿐이었어요. 치매 어르신들은 과거 이야기를 자주 하시니까 대화 상대가 되어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박 어르신이 참고인으로 소환됐고 저도 증인으로 불려갔습니다. 검찰청에 갔을 때 저는 긴장했어요. 이정은 씨, 박모 어르신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네. 어르신이 옛날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저는 제가 들은 것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최 회장이 공사 수주 과정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이야기,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했다는 이야기, 진실을 말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이 최 회장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며칠 후 최 회장이 구속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화난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고발한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냥 내가 들은 걸 말했을 뿐이야. 어머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감옥에 갔어요. 서연아,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어머니는 복수심으로 우리 집안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복수?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내 아버지가 잘못한 게 있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어머니, 며느리는 욕을 퍼붓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진실을 말한 게 죄인가요? 한 달 후 민수가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고시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들을 봤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10kg는 빠진 것 같았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사실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의 그 모습을 보는 게, 엄마, 다시 와줘. 저는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내가 필요 없어.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29살 된 어른이 길거리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알아. 엄마, 나 정신이 없었어. 서연이네 집안 눈치 보느라 돈 때문에. 엄마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래서 저는 감정 없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용서될 것 같아? 엄마, 민수야, 너 그날 기억나? 식탁에 돈 놓고 엄마한테 나가라고 했던 거? 엄마, 그건 너는 한마디도 안 했어. 내 와이프가 내 장인어른이 엄마한테 그렇게 모욕을 줬는데 너는 그냥 고개 숙이고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 엄마,
아들이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나 이혼했어.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 서연이가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어. 아들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이 아버지 일 터지고 서연이가 완전히 달라졌어. 나한테 소리 지르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이혼 서류 던지더라고. 당신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 일도 다 당신네 엄마 때문이고 난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요. 그렇게 말하더라고. 아들은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 집도 없어. 그 집은 서연이 아버지 이름이었거든. 직장도 서연이 아버지 회사 관계사였는데 거기도 잘렸어.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민수야. 응. 이번엔 엄마가 사람이야?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짐이 아니라 사람으로 볼 수 있어?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들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들을 안아줘야 하나? 괜찮다고 토닥여줘야 하나?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일어나. 엄마는 내가 혼자 일어서는 걸 봐야겠어. 엄마, 제발. 나 혼자는 못해. 할 수 있어. 엄마도 했으니까. 저는 아들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민수야, 내가 진짜 반성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댈 곳이 필요해서 엄마를 찾는 건지 엄마는 모르겠어. 엄마, 아니야. 진짜 반성하고 있어. 그럼 증명해봐. 뭘 어떻게? 혼자 일어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일하고, 혼자 살아봐. 그리고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게 되면 그때 다시 엄마한테 와.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그때 가서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로 느끼게 되면 그때는 엄마도 다시 생각해 볼게. 저는 고시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려는데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 저는 멈칫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3평 남짓한 좁은 방이지만 이제 이곳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편안합니다. 작은 방이지만 이곳엔 저를 내쫓는 사람도, 값을 매기는 사람도, 눈치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창문은 작지만 아침마다 햇살이 들어옵니다. 벽은 얇지만 이곳은 제가 원할 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민수는 가끔 전화합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 이제는 거의 매일 전화가 와요. 엄마, 밥 먹었어? 응, 먹었어. 엄마, 오늘 날씨 좋더라. 산책했어? 응, 했어. 엄마, 보고 싶어. 그래.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은아, 아들이랑 왜 안 살아? 후회 안 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이번엔 안 그러려고. 지난 일요일, 저는 처음으로 혼자 영화를 봤습니다. 예전엔 혼자 영화관 가는 게 상상도 안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팝콘을 사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웃고 울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롭구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으려고 움츠리지 않아도 되는 살. 그게 이렇게 가벼운 거였구나. 고시원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별은 몇 개 안 됐지만 그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나는 이정은, 47살. 오늘부터 나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산다. 나는 나를 사랑할 자격이 있다. 메모를 저장하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허리 굽은 모습. 하지만 그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어요. 수고했어, 정은아.